자, 이번 강의는 스마트 디스트랙터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원래는 디스트랙터였다가 어트랙티브 갔다가 이제 스마트까지 갔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스마트 디스트랙터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니까. 자, 디스트랙터에 대해서 오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답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 심지어는 이제 내년에 그, 학회에 이 Role of Distractor Modeling 가지고 페이퍼를 한 3개 정도 연구자들하고 때로 뭉쳐가지고 이거 페이퍼를 같이 쓰려 그래요. 이번 올해는 아마 그러니까 디스트랙터의 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지금 팀 다 꾸려가지고 벌리더티하고 디스트랙터 롤 해가지고 이번에 페이퍼를 쓰실 때 아예 그냥 배우면서 뭐 페이퍼도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 관점에서 하고 다 멀티플 초이스가 굉장히 파퓰러합니다. 뭐 시험 중에서는 88%의 시험이 프로메틱스 서베이인데 멀티플 초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게 있겠죠. 왜 그럴까요? 왜 멀티플 초이스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우리 평가하시는 분들은 멀티플 초이스는 일단 그레이딩이 쉽죠. 예, 그냥 맞다 틀리다가 일단 뭐 확실한 것만 되니까 그죠? 기계가 그레이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생각보다 다양한 도메인에 굉장히 많은 도메인에 멀티플 초이스를 쓸 수 있어요. 지능 검사도 멀티플 초이스로 할 수도 있고 단어 검사도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다양한 형태의 지능을 멀티플 초이스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Selected Response로 가능하고 그리고 그레이딩도 뭐 기계 그레이딩하고 가장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인지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플 초이스를 씁니다. 잘 쓰면 인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멀티플 초이스가 단점이 있어요. 우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이 겐또 장군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멀티플 초이스를 할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장군님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가 굉장히 좋고요. 멀티플 초이스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디스트랙터가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뭐 질문하고 답하고 뭐 어려워. 질문한다는 자체는 답을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질문을 만든다는 얘기는 답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질문의 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디스트랙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가만 생각해보면 왜 어렵냐면 나중에 이제 페이퍼를 정리하면 될 텐데 이제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강의 형식으로 얘기해서 첫 번째는 확실히 오답이어야 돼요. 반드시 오답이어야 돼요. 그거 개런티를 해야 돼요. 오답이 정답이 절대 아닌 거를 뭔가가 개런티가 돼야 돼요. 오답이 답이 될 수 있으면 어때요? 답이 2개죠. 난리가 납니다.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더만. 어떤 시험에 답이 2개라고. 뭐 돈 물어줘야 된다며. 언젠가 뭐 돼가지고 지금 아직 돈 안 줬다면서 아들 100만 원씩 배상하라 그랬다며. 예를 들어가지고 국고에서 나가야 돼요 그거. 아직 배상 안 끝났습니다. 대학교 다니는 애가 합격이 됐다는 등 재수하는 애가 됐다는 등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오답이 확실하게 오답이라는 거를 개런티가 안 되면 멀티플 초이스는 죽음입니다. 죽음.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뭐 멋있는 말로 inherently incorrectness가 뭐 guaranteed 돼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 psychometrically 진짜 오답이어야 돼요. 자동 문항 생성에서 소위 말하는 뭐 속된 말로 쥐약에 걸린 거예요. 문항을 막 생성을 하다 보면 답까지는 하는데 오답을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뭘 생성을 하거든요. 디스트랙터를 생성을 하는데 이게 반드시 오답이어야 되는 거를 개런티를 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동 문항 생성이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요. 두 번째, 우리 겐또 장군 나오셨잖아요. 오답은요, 정답 아닌 정답 같은 오답이어야 돼요. 대놓고 오답이면 안 됩니다. 대놓고 오답이면 좋은 오답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반드시 오답이어야 되는데 대놓고 오답이면 안 돼.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이게 반드시 오답이어야 되는데 대놓고 오답이지 않는 거를 만드는 게 특히 이렇게 뭐 한 땀 한 땀 만들 때는 그래도 실수 나는데 에?
교수님들이 모아 놓고 무슨 뭐 집체 훈련을 시켜도 실수가 나는데 박사님 수십 명 수백 명이 몰려도 뭐 봐도 예? 기계가 만들어낼 때 그거를 개런티를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로 넘어가요. 굉장히 어려운 일로 넘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문항 모형 게임은 오답 모형 게임하고 같은 레벨입니다. 오답을 어떻게 만들 건가랑 퀄리티는 같아요. 거의 같아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냥 만들어도 뭐라고요? 오답은 만들기 힘든데 기계 생성은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오답을 장악하는 자가 사실은 예, 이 문항 생성도 장악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오답을 만들 오답 그 디스트럭트 제너레이터 알고리즘이 뛰어나야지 이거를 문항 생성을 사실 해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티플 초이스가 굉장히 가격이 높거든요. 왜? 오답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오답 만들기가. 자, 왜 유명하다고요? versatile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한 지식의 표상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cleverly 하면 굉장히 좋은데 cleverly 하기 힘드니까 사실은 higher order level cognitive process도 multiple choice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못 만들어서 그렇지. 만들기 힘들어서 그렇지. 예. 거기다가 이제 문학 모형으로 만들려다 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제일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여기 이제 만달로스 선생님 이야기했으니까 멀티플 초이스는요. 진단할 때 대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멀티플 초이스 싫어요. 멀티플 초이스라며 아우 되게 없어 보이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바깥에 가시면 그 어린이들하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맞춤형 하려면 멀티플 초이스 해야 돼요. 맞춤형 하려면. 제가 2010년도부터 이 짓 했잖아요. 맞춤형 제대로 하려면 멀티플 초이스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대로 맞춰주려면 오답에 인지적인 과정 굉장히 많이 넣어가지고 이 오답을 한 친구는 이것을 몰라서 이것을 했을 것이라는 어디셔널 정보가 있는 거하고 틀렸네, 맞았네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걸 레벨로가 틀립니다. 그래서 맞춤형을 진짜로 고도로 하려면요. 멀티플 초이스의 오답을 고도로 만들어서 추론을 맞았다 틀렸다 이상의 정보를 뽑아내야 돼요. 그 문항에서 맞았다 틀렸다 이상의 정보를 즉시 뽑아내야 된다. 그럼 L가 C를 했어? 그러면 얘가 이거 몰라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줘가지고 C를 모르는 게 어떤 거를 모르는 게 맞는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잡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맞춤형이 돼요. 빨리 된다고. 시험을 다 쳐놓고 뭐 그렇게 해서는 속도가 느려서 안 됩니다. 맞춰서 처방을 해주려면 맞춰서 진단을 해줘야 되는데 진단을 해주려면 그 문항 맞았다 틀렸다 뿐만이 아니라 그 문항에 어떤 오답으로 틀렸다 이거 들어오면 속도가 빨라진다고. 속도가 빨라진다고. 그러면 이제 물론 만드는 게 힘들어요. 그렇게 진단 시험을 멀티플 초이스로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거 하고 이론적으로 수피리어한 거하고는 다르죠. 퀄리티가 좋다니까 그렇게 만들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맞았다 틀렸다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거를 틀린 이 오답을 선택했을 때 이걸 몰라가지고 틀렸을 확률이 있다라는 개연성을 물론 겐또 때려가지고 C를 때렸을 수도 있습니다. 겐또 장군은 언제든지 나옵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겐또 장군하고 싸움이라고 멀티플 초이스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추론을 할 수 있는 거 다이그노스틱 발리디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해가지고 사이테이션 달아가지고 64페이지. 다이그노스틱 발리디티는 내가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 잘 만들면 다이그노스틱 발리디티가 되고 진단이 잘 되면 뭐라고요? 처방이 정확해진다고. 진짜로 우리가 그리고 이게 기계가 그레이딩 하는데 별로 오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멀티플 초이스는 일단 그레이딩을 잘 되니까 잘 만들어서 오답 설계를 잘하게 되면 진단이 잘 되고 진단이 잘 쓰였을 때 처방도 정확해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길은 뭐예요? 사실은 이걸 만든 멀티플 초이스로 그 맞춤형을 기본 설계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guessing 로버트니스도 이렇게 해야 되고 guessing에 상당히 로버스트하게 만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밸리드한 시험일 때 멀티플 초이스가 밸리드하냐라고 했을 때 멀티플 초이스면 디스트랙터가 밸리드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냐면 함정 수사 같아요. 대놓고 "내가 도둑이야. 내가 형사야."는 아니지만 예? 함정 수사를 함정은 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 가지고 잘 함정을 파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함정 많이 팔면 애들이 속았다 그러죠. 애들이 딱 봤는데 찍었는데 아니면 배신감 느낌 엄청 받습니다. 막 애들이 그 우다다닥 찍으면 야 근데 그건 좀 교육적으로 안 좋더라.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잖아. 선생님이 이게 나를 속안 먹으려고 이런 걸 넣어 가지고 학생들이 선생님하고의 어떤 신뢰는 깨지지만 우리는 좋아하죠. 사이코메트릭 그거다. 감정 수사처럼 이렇게 만드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적었는데 플러저블한 거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플러저블한 거를 선택해 주는 그 작업이 중요하고 자, 모든 게 모형화되기 때문에 문항이 모형화되면 디스트랙트는 문항의 하나의 그 요소였잖아요. 멀티플 초이스에. 그러면 그것도 모형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인제 그 모형화에 대한 이유입니다. 모형화가 왜 좋냐면요. 모형은 프로그램으로 짜서 원리가 보이잖아요. 왜 이게 답이고 왜 이게 오답이고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짜면. 그래서 그거를 explicit하게 representing 된다 그래요. 암묵적으로 아이디어는 몰랐는데 일반화시키고 모형화되게 되면 명시적으로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좋은 거예요. 디스트랙트를 줬는데 내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 그 디스트랙터를 모형화시켜 보라 그러면요. 룰이 나옵니다. 더하기 1한 거. 그러니까 못다가 뭐 더하기 1하고 더하기 2하고 해 가지고 줬어. 그럼 다 더하기 1, 2, 3, 4 하면 어떻게 돼요? 제일 작은 게 답이에요. 잘 보세요. 그게 왜 위험하냐면 여기다가 더한 거 해가 오답을 만들어 버리면 오답이 확실한데 무슨 경우가 생깁니까? 걔네들은 답은 항상 제일 작은 게 되잖아요. 아 그러면 빼기 1 빼기 2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제일 큰 게 답이잖아. 테스트 시큐리티예요. 사실은. guessing뿐만 아니라 그게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값? 그래서 중간값이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제일 작은 거는 안 될 것 같고 제일 큰 거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중간값을 넣는다 답을. 아무튼 대단한 아이디어 나셨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맨날 그래요. 그래서 그 보장을 해 주잖아요. 중간값이 답이 안 나오게. 왜냐면 중간으로 쏠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면요 중간값 숨을라 그래요. 중간에 있으면 자기가 안전한 줄 알아. 모르면. 예. 대중속으로 숨는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튀면 정 맞으니까. 뭐 답 만들 때 정답을 중간으로 속이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중간값을 선택을 합니다. A, B, C, D, E면요. C가 많이 해요. 애들이 몰라도 C를 선택을 한다니까. 인간이 그래요. 사람이 그렇다고. 사람도 중간값으로 답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냥 주면. 그래서 나중에 섞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모형으로 만들면 그 짓을 못 하는 거예요. 다 보이잖아. 야 이거 다 중간값이네. 답이 중간값이네 항상. 중간에 가깝네. 그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되니까 물론 욕을 먹습니다. 문학 만든 사람한테 "왜 이렇게 까탈스럽냐." 뭐 이렇게 먹지만 우리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만들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가 보여 가지고 수정하거나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람은 숨기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지식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오답의 룰에 의해서. "너 이거 오답은 왜 오답이냐?" "그냥 랜덤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오답 만드는 데서 지식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가치도 드러나고. 그래서 저희가 인제 문학 모형을 만들 때는 오답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가 저희가 인제 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고 카파 시스템이 그 오답을 어떻게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내놓으면서 이제 프랙티컬하게 된 거예요. 쪼끔만 생각해 보시면 오답을 스마트하게 못 만들어 내면요. 갈 데 없습니다 사실은. 예.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답의 룰이 있기 때문에 이 룰을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답도 모형화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왜 이게 오답이지? 올바른 오답인가? 플로저블한 오답인가? 인지 과정 속에서 나올 만한 오답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파일럿 테스트하기 전에 만드는 과정 속에서 잘 만들자라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일단 뭐 데이터 돌려보고 좋은 것만 뽑자는 19 세기 이야기고, 지금 과학적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깐깐하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잘 만들자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인제 칼리브레이션 하는 거고. 밸리데이션 자체가 뭐라고요? 모형을 밸리데이션하기 시작합니다. 모형화됐기 때문에 그게 explicit하니까 explicit한 룰을 validation 한다라 그래서 뭐 cognitive 모델을 validation 할 수도 있고, validation이 달라요. 옛날에 그냥 문학 만드는 validation하고 모형 validation은 모형 source code를 validation해요. ontology 모형을 validation해요. 알고리즘을 validation해요. 그다음에 디스트랙터 모형의 구조를 validation해요. 달라요. 옛날에는 그냥 앉아 가지고 괜찮네. 김 선생님 잘 만들었어. 최 교수 잘 만들었는데 굿잡." 자기네들이 굿잡이래 앉아 가지고. 그게 무슨 밸리데이션이야. 그래서 expert validation 굉장히 위험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인제 디스트랙터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디스트랙터 함수가 디스트랙터라는 함수가 아예 존재를 합니다. 카파 시스템에는 아예 디스트랙터라는 함수가 존재를 하는데 아규먼트가 4 개예요. 이건 인제 굉장히 중요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프로 레벨에 하면 이걸 계속 쓰실 거예요. 어디사가 굉장히 베이스 디스트랙터라는 스페이스에다가 답이 될 만한 걸 빼고, 혹시 모르니까 거기다가 모자라면 들어가는 디스트랙터까지 아예 예비군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예비군인 거예요. 이거는 상비군이고. 예. 상비군에서 얘를 뺀 다음에 답이 될 만한 걸 싹 뺀 다음에 그중에 섞어 가지고 주는데 모자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빼다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빼다 보면 모자랄 수 있으니까 예비군까지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 개까지, 뭐 이건 없으면 그냥 자동으로 4 개의 디스트랙터 유니크한 거를 뽑아 주는, 아주 스마트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스마트를 할 수 있는 기초 공사를 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룰은 뭐예요? 답은 사실은 돼요. 답하고 답 비스무리한 거 빼야 될 건 빼는 거는 쉬워요 사실. 물어보는 데 대해서 답은 결정이 되니까. 그쵸? 근데 뭐가 핵심이냐면 요 베이스 디스트랙터 어떻게 잘 잡는가가 핵심인 거예요. 여기가 플러저블한 거, 어트랙티브한 거를 만들어서 집어넣고 여기를 배치시켜 주는 거예요. 요 작업이 이제 스마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베이스 디스트럭터를 스마트하게 잡으면 그게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알고리즘은 이렇게 있는데, 알고리즘보다는 이거는 이제 섞어 가지고 하는 건데, 요 결국에는 근데 베이스 디스트럭터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유저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계가 잡아주면서 이노베이션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기계가 잡아주면서 이노베이션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걸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반드시 오답이어야 돼요. 얘네들이. 반드시 오답이어야 돼요. 이렇게 뺀 게 그 개런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작업을 시스템적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이제 프로 레벨에 가면 돼. 지금은 이제 뭐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인제 수학 같은 경우는 쪼끔 간단해서 이렇게 디스트랙터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디스트랙터를 요렇게 더한 거, 곱한 거, 뺀 거, 이거 머드를 구한 거, 나눠 가지고 몫을 구한 거, 요런 거를 인제 계산을 5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한 거를 물어보면 요게 답인데, 자, 2 더하기 2도 4고 2 곱하기 2도 4잖아요. 그래서 1도 2고 2도 2라고 봅시다. 그러면 답이 4예요. 2 더하기 2니까. 근데 얘가 디스트랙터가 되면 안 되잖아. 2 곱하기 2도 4니까. 그쵸? 그래서 얘를 베이스 디스트랙터 쓰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은 합니다, 이 친구가. 수학은. 왜냐하면 그 속에서 4를 해서 4를 뺀 다음에 유니크한 것만 찾아요. 그래서 얘가 반드시 빠집니다. 4가 있으면, 여기 4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답이 4였잖아요. 그럼 요 안에 4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2 곱하기 2도 4가 있으면 그 작업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해주고, 만약에 모질라면 들어가는 기본 값들, 뭐 네거티브 2부터 포지티브 2까지 0.5씩 증가하는 그 숫자를 혹시 모르니까 예비군으로 투입시켜 가지고 딱 4개 값이 나오게끔, 답이 아닌 4개 값이 나오게끔 해요. 수학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이렇게 정해지면 디펜던트 베리어블은 함수의 결과값이 유니크하잖아요. 그래서 애널리티컬하게 함수적인 관계잖아요. 함수적인 관계는 저기 뭐냐, 아퍼런드가 들어가면 결과값이 같잖아요. 이게 지금 그 probabilistic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니크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이게 일을 해요. 근데 일반 지식이 이게 일을 안 하니까 나중에 스마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야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기침, 열나요. 감기가 답일 수 있어요. 그쵸? 기침하고 열날 때 감기일 수 있는, 근데 그러면 거기는 뭐가, 코비드는요, 디스트랙트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감기하고 코비드하고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기침하고 열났을 때 코비드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기가 답은 맞아요. 가능한 것은 감기입니다. 코비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감기랑 코비드랑 다르다고, 그냥 답 빼고 다 들어가면 되겠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은. 함수는 돼요. 1 더하기 1은 하나가 밖에 안 나오잖아요. functional relationship은 예를 들어서 probabilistic 아니면. 그래서 그 관계가 이제 나중에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카파 시스템에서 조금 말씀드린, 나중에 워크시트 모델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5개로 만들어 놓고요. 워크시트라는 나중에 애플리케이션 쓰실 때 몇 개까지 초이스를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지선다, 사지선다, 삼지선다, 심지어는 단답형, SPR은 이제 student CR하고 또 그 constructed response는 단답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단답형 그레이딩이 너무 간단하긴 해요. 그냥 뭐 똑같지 않으면 다 틀린 걸로 하긴 하지만 뭐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는 거죠. 6지, 7지는 안 됩니다. 그냥 5지에서 끊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5, 4, 3, 2, 1 해가지고 그 하나만 달게끔. 2개 하면 이제 true, false 할 때는 2개로 해가지고 쓰거든요. 그래서 number of choice 옵션도 나중에는 이제 해놓고 애플리케이션 할 때 5지로 만들어 놓고 4지로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이야기합시다. 이제 진단에 아까 이야기한 거 있죠. 오른쪽에 디스트랙터 모형을 할 때 오른쪽에 숫자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디스트랙터 옆에다가 맨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이 숫자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기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A를 선택한 친구는 첫 번째 피드백하고 연결시켜줘. 여기 B인데 2라고 돼 있잖아요. 2는 어찌됐든 간에 이 문항에서 2를 선택한 친구는 두 번째 피드백하고 연결시켜줘. 그 피드백이 뭐 다양할 수 있어요. 뭐 비디오를 보세요. 집에 가라. 그만해라. 다 됐다. 뭐 많이 묻다. 아이가 뭐 여러 가지 피드백을 넣을 수 있는데 아무튼 디스트랙터랑 매핑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여기서 인지를 분석해서 무엇 때문에 이걸 선택하게 됐는지 함정을 파고 그 함정에 걸려들면 어떤 피드백을 줘서 아이들한테 무슨 뭐 피드백 종류는 다양하죠. 뭐 공부를 더 해라, 뭐 이쪽으로 가세요, 뭐 다른 문항을 푸세요. 뭐 그것도 모형화시켜서 만들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제 요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자, 뭐 더미 퀘션에다 더미 디스트랙터가 있어요. 이게 얘가 E가 answer가 됐어요. 그 wrong을 하게 되면 내가 A라는 걸 선택을 했다고 봐요. 그럼 아까 feedback 1이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그 dummy feedback for distractor 1, distractor 1이 선택된 피드백이 여기 나오게끔, 여기는 이제 그냥 디스플레이만 되게끔 한 거예요. 얘 선택하면 얘가 나오게끔 아까 매핑한 그대로 딱 되게끔 해놓은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약간 뭐 맞춤형 가기 위한 맞춤형 학습에 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이게 뭐 맞춤형은 아니에요. 이게 뭐 맞춤형은 아닌데 이게 쌓이고 조직화되면서 이제 전체가 연결되면서 아이들한테 최적화된 이 피드백이 나가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그 판을 준비를 했다 그래야 되나? 물론 만들어 놓는 거는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요 디스트랙터가 어떤 피드백으로 연결되는지는 뭐 기계가 해 주진 않고 지금 룰 베이스드니까 해 주지만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 문항의 퀄리티를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모형이 되는 거, 학습 모형의 어떤 한 조각이 되는 거. 이때는 평가를 넘어서 진짜 평가를 위한 학습을 하는 모형으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디스트랙터가 accuracy에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디스트랙터 만드는 거는 바이어스나 프레시전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인지 과정을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왜 이 디스트랙터가 만들어졌는지를 명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얘가 이걸 몰라가지고 이거를 선택을 했었구나. 그리고 진단이 되면 뭐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피드백도 매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디스트랙터를 잘 만들어서.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 온톨로지 만들 때 이 디스트랙터가 답이 되는 경우는 뭘까요? 물어보면서 우리가 모형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처음에 문항을 주면 답하고 오답이 있는데 오답이 답이 되는 경우가 언제가 있지 하면서 온톨로지의 케이스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그 있는 문항 가지고 하는데 갖다 버리지 말고 그거를 가지고 일반화 시킬 때 디스트랙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efficient reverse engineering.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여기 당장 페이퍼 쓰실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reverse engineering이 efficient하게 된다. 그때는 잘 만들어진 디스트랙터를 가지고 온톨로지를 만들어 올린다.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서머티브도 잘 되고 다이그노스틱도 잘 되고 포머티브도 잘 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도 잘 되고 디스트랙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잘, 이제 조건 잡아가지고 해놨는데,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서 이 수학 문제를 만드신 선생님이 여기 달러 사인 들어가 있는 건 레이텍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건 답인데, 이 실수를 했을 때 이 오답을 했을 것이다. 이 실수를 했을 때 이 오답을 선택을 했을 것이다. 이런 실수를 하면 이 오답을 선택을 했을 거예요. 수학은 이게 되죠. 그죠? 조금 이렇게 프로세스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오답에 대한 레셔널을 적는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아이들이 하는 실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실수에 따라 가지고 이 오답으로 가는 걸로 모형을 만드신 거예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나중에는 또 이거를 또 피드백까지 연결시키는 작업도 한 거죠. 나중에 피드백 모델로 할 때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B가 선택되면 요 피드백 주세요. C가 선택되면 요 피드백 주세요. 그걸 매핑까지 다 시킨 거예요. 디스트랙트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습 모형으로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그 해당되는 얘가 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세우고 그 추론에 따라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반응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기계가. 그럼 같은 문항이라도 내가 뭐 선택했는가에 따라 다른데 이 숫자들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피드백이 어마어마한 피드백이 여기 모형화된 겁니다. 그 개별자로는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피드백이 제너레이트 되는 거예요. 어댑티브하게 피드백이 제너레이트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습으로서 이게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김성현 교수님이 이게 카파 시스템의 가장 좋은 점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굉장히 칭찬해 주셨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제 어렵죠, 만들기가. 그래도 일단은 선생님들이 만들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뭐 만드는 게 쉽다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시스템적으로 레디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제를 잡아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나씩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냥 서머티브 평가 모형이 진짜 학습을 위한 학습 모형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그 과정. 그리고 이게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어렵죠. 그치만 뭐예요? 변형이 되니까 뭐라고요? 항상 나중에는 브레이크 이븐이 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충분한 변형이 되니까 재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처음에 만드는 인베스트먼트가 아주 많은 사용 때문에 컴pensation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싸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뭐 이렇게도 계산한 거, 저렇게도 계산한 거, 뭐 이런 메서드 1, 2, 3를
나눠 가지고 그거를 조금 있는 모형을 조금 확장시켜 가지고 eval은 이제 계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eval은 강제적으로 계산한 값을 벡터로 만들어 가지고 한 거고, 여기는 이제 distractor를 그걸 가지고 쓴 거고, 그래서 아까 있었던 모형을 조금 더 확장했어요. 그래서 스마트 디스트랙터라는 붙여 가지고 제가 소스 코드까지 다 딸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 시켜놨거든요. 가서 이거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여긴 조금 수학이니까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이 보셔야 됩니다. 수학 교과는 보시면 이해할 만하고,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되고, 템플릿 자체는 메타 템플릿이에요. 그냥 계속 이게 되풀이 됩니다. 그냥 뭐 이쪽은 질문 2개를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메타 템플릿이라는 게 하나 안착이 되면, 그러면 템플릿 자체는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질문을 만들었나, 어떻게 답을 만들었나, 거기만, 어떻게, 여기서는 뭐예요? 어떻게 디스트랙터를 잘 만들었나, 이제 거기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나면 이제 이런 게 나오네요. 그렇죠? 인지과정 분석에서 디스트랙터가 나온 거니까 뭐 그냥 더하기 1, 더하기 2 뭐 이런 거 한 거보다 조금 낫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엑서사이즈 한번 해보시고요. 유닉 오퍼레이터 해가지고 뭐 디스트랙터 이런 거 한번 잡는 거 이해 한번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얘를 넣고 답을 뺀 다음에 혹시 여기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요거는 거를 추가를 하는 거구나. 혹은 얘가 앞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네거티브 1, 0, 1은 항상 디스트랙 속에 들어가요. 그 중에 이제 다 더해가지고 4개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들이 항상 쓰는 거니까 일단 들어가요. 근데 답이 0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베이스로 넣어도 돼요. 항상 애들이 실수할 만한 거를 베이스로 넣어도 돼요. 실수해라 이러면서 막 함정 파기를 하는 거죠. 약간 선생님으로서는 좋은 자세는 아니지만 사이코메트리션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런 자세가. 아무튼 디스트랙터 함수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뭐 해놓고 하나 빼기가, 베이스 그냥 해놓고 하나 빼기가 언제만 일을 한다고요? 함수적인 관계일 때만 개런티가 돼요. 일반적인 지식은 그냥 다 때려놓고 그 중에 답을 뺐다고 해서 디스트랙터가 개런티가 안 됩니다. 디스트랙터가 항상 오답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열나고 기침 난다고, 감기가 답인 건 맞지만 감기 아니라고 코비드를 걷다가 디스트랙터를 집어넣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코비드하고 감기하고 둘 다 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감기가 답이라고 해서 그 빼주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기 그 전체 미팅 할 때 페이스 투 페이스 할 때 어떻게 빼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돼야지 프로 형태로 쓰실 수가 있어요. 수학은 이제 괜찮은데 수학이 아닌 거는 그게 돼야지 됩니다. 자, 디스트랙터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평가하시는 분은 이거 해야 되고, 올해는 아예 그냥 페이퍼 타픽으로 해가지고 다 컨퍼런스 이거 쪼개가지고 각각 왜 중요한지 문학 모형에서, 지식 모형에서 디스트랙터가 모형화될 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어떤 베니핏이 있는지 정리해가지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같이 팀 짜가지고 같이 발표하시죠. 왜냐면 이게 양이 많아요.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많이 했고요. 넥스트 챌린지가 뭐라고요? 어떻게 기계가 베이스 디스트랙터랑 answer list랑 additional distractor list를 기계가 만들어주는가? 사람이 만들지 않고 어떻게 잘 만드는가? 여기가 이제 굉장히 큰 그 리서치 토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드리븐으로 만들어요. 벡터 잡아가지고 그 시멘틱, 예를 들어서 이 단어하고 저 단어의 시멘틱 구조와 그 다음에 외형적인 구조, 그쵸? 외형적인 구조하고 값해서 좋은 디스트랙터 뽑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데이터 드리븐 메서드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오토매틱 그 디스트랙터 제너레이터를 여기다가 붙여서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콤포스텔라 갔을 때 찍은 사진이긴 한데, 넘어지시면 안 돼요. 제가 10년간 안 자빠지고 잘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항상 넘어지지 말자고 기도를 합니다. 천천히 가도 퍼집니다. 너무 빨리 가면 넘어집니다. 너무 천천히 걸어도 안 돼요. 너무 빨리 걸어도 안 돼요. 이거 굉장히
할 게 많고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고 굉장히 어트랙티브합니다. 파워풀하고.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뒤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밸런스 잘 잡으십시오. 이 신발 이름이 밸런스예요. 뉴 밸런스예요. 밸런스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던 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재밌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밸런스가 진짜 중요한 거니까 딱 시간 정해서 잘 하시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셔야지 이거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스트랙터 잘 만들려고 수백 시간 쓰실 필요도 없고 좋지만 효과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그 중간 퀄리티하고 efficiency하고 중간 단계를 잘 잡는 거를 끊임없이 생각하시면서 아마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